안녕하세요. 오늘은 10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1번, 자산 증가, 자본 증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다 회계 처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이거 회계 처리는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쓰시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자본 항목이 증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본금이 대변에 증가하고요. 이거 1000만 원 쓰시면 되고, 이거는 자산이 증가하였고 자본도 같이 증가한 그런 거래입니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거래 맞는 것이죠.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먼저 대변에 현금 쓰겠습니다. 3천만 원. 근데 차변에는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이죠, 원단. 그러니까 원재료 계정을 쓰겠습니다. 이것도 3천만 원이고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원재료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를 하였고 현금도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를 하였죠. 대변 계정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습니다. 3번,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대여했으니까 차변에 대여금을 씁니다. 대여금 1억. 그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 예금 쓰겠습니다. 보통 예금. 보통 예금 1억 원인데요. 보시면 대여금은 대여해 준 거니까 추후에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 증가이고요. 보통 예금 자산인데 대변에 썼으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여기 부채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은 원래 부채 항목이죠. 부채 계정은 원래 대변 잔액인데 없어지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니까 차변에 쓰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 금액이 안 나왔죠. XS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속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지급 어음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해보면 부채가 감소를 했죠. 근데 지급어음, 이것도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 합쳐서 매입 채무 항목이잖아요. 이것도 부채인데 부채가 대변에 썼으니까 부채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이 거래 8요소라는 게 그렇게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재무상태표 계정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 그런 게 있으면은 그 3개의 항목이 증가, 감소가 있으면은 총 6개의 거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런 것까지 합해서 총 거래가 8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서울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금액 구하는 거는 제가 방금 이제 쓰는 그 로직대로 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먼저 총 매입 수량을 구합니다. 총 매입 수량은 200개에서 100개니까 300개고요. 총 매출 수량도 구하겠습니다. 총 매출 수량. 총 매출 수량은 150개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기 기초재고가 얼마 있다 이런 게 안 나와있으니까 기초재고 없다고 가정하고 기말 재고 수량은 150개죠. 그러면은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산 게 먼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산 게 남아있겠죠. 100개에다가 단가는 300원.
더하기 이제 50개, 근데 여기 200개 중에 50개가 남은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200원이고요. 이거를 구하면 정답이 이제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선입선출법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3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1번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 항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요. 경상연구개발비,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3번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소모품비도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영업 비용 쪽인데, 이 경상연구개발비하고 소모품비는 계정의 성격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될 수도 있고 판매 관리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쪽으로 쓰였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 항목입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틀렸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2번,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아니고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모두 비화폐성 자산인데, 그게 왜 비화폐성 자산이냐면 시점에 따라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공정가치 금액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이와 달리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 계약한 금액이 딱 일정 화폐 금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화폐성 자산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3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없으면 자산으로 아예 인식을 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4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할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고요. 2월 1일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하였다. 7월 1일 한국의 주식 100주, 이때 100주 산 거 100주를 주당 4,300원에 처분하였다 라고 합니다. 같은 연도에 일어난 거래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월 1일 단기 보유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이게 100주 곱하기 4,200이니까 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 있잖아요.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씁니다.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2만 원. 이 지출된 게 뭘로 지급했다라고는 안 나와있지만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4. 그리고 7월 1일. 7월 1일에 4,300원을 100주 다 팔았죠. 그러면은 이거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현금 43만 원입니다. 근데 전부 다 팔았으니까 이게 없어져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 42만 원. 이게 그대로 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잔액 만 원이 비잖아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저는 줄여서 처분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처분이익 만 원. 이렇게 해놓고 지문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만 원 발생한다. 맞죠? 2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제가 이거 할 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자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3번, 단기순이익이 만 원 증가한다. 4번, 단기순이익이 만 원 감소한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 처분이익, 이거 단기 손익 항목이잖아요. 만 원인데 위에 수수료 비용 항목이죠. 이것도 단기 손익 항목. 그러면은 비용이 2만 원이고 수익이 만 원이니까 이거를 네팅 상계를 치면은 총 단기 순이익은 감소를 하겠죠. 만 원. 그래서 4번이 맞고 3번이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6번,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당의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 맞고요.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겁니다.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우발부채는. 근데 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서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 뜻인 즉슨 그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은 주석 기재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거 찾는 거고요.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는 말이고,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주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자본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 등이 있는 그런 우선주가 따로 발행되는 주식 혹은 기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한다는 게 보통주 자본금 그리고 우선주 자본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아시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를 인식이 측정이 되면은 그거 자산에서 부채를 그냥 빼면은 자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이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자녀 금액이 자본이니까 이런 자녀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4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게 아니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보통 상장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은 매일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매일 시가총액이 변동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자본의 총액을 재무제표 그 시가총액과 맞춰서 막 계속 수정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래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가를 빼면 영업이익인데요. 이 가가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결국에 판매관리비 항목이 뭐냐? 그거 찾는 문제인데,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5만원. 영업부니까 판매관리비 맞죠? 그리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상거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그냥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영업과 관련된 대손상각비잖아요. 그거는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각비, 이 5만원은 기타 대손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영업 외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죠. 기부금도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고 그냥 기부한 거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만 원인데 답은 1번이죠. 9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계산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제조원가의 개정간 흐름인데요. 보시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개정이 있고요. 다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이 있고요. 주의하게 보셔야 될 건 여기 매입,
기초에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이 사용액이 나오는데, 이 사용액이라는 것은 제공품 계정 중에서는 직접 재료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매입의 경우는 이거는 순매입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 제공품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거 세 개를 합친 것이 단기 총제조원가입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이 흐름을, 원가 흐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9번으로 가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이거 틀렸죠.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그리고 2번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 직접 재료비, 아까 사용액인데 이게 그 제공품 계정에서는 직접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빼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수식이 틀렸죠. 애초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랑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랑 진짜 우연의 일치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금액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아야 이 수식상 단기 총 제조원가가 같아지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여기 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더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원가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거 찾는 거고요.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다. 공정 나오면 종합 맞습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작업 나오면 개별 원가 맞습니다. 4번 개별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등이다. 이거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고요. 이거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입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제공품, 기말, 단기 착수, 단기 완성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0%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은 100개인데 여기 완성도를 고려하는 거는 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완성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평균법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단기 완성분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빼면 됩니다. 200이거든요. 이게 가정이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이 된다. 이런 가정을 종합원가 계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200개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 200이랑 기말 제공품 200 합치면 단기 착수량이 40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기말은 완성도를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50%라고 돼 있죠? 0.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꼭 구하면 되는데요. 재료비, 가공비, 기초는 평균법인 경우에는 다 그냥 전부 다 들어갑니다. 100. 단기 착수 완성은 200.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말 같은 경우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완성도가 0.5잖아요. 50%. 그리고 이미 이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전부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200 전부 다 넣는 거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이 완성도를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200에 0.5 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이건 재료비 쪽은 500, 가공비는 400 나오는데요.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구하면 3번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아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숙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건데요. 1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여기까지 맞는데요.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사전이 아니에요.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뭐 예정 배부율 같은 거 쓰는 정상 원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개념이 있고요.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는 방법이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있잖아요. 이거 다 사전에 배부하는 거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고,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순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상호 배분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상호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배분법은 관계를 무시하고 배부하기 때문에 제일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1번, 용역의 국외 공급. 발급 의무 면제 대상 맞습니다. 2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이것도 면제 대상 맞고요. 3번,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이거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 맞습니다.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맞아요.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요.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에요. 이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진짜 필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고요. 2번,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에다가 성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번, 작성연월일인데요. 작성연월일이지 공급연월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게 면세냐 아니냐 이런 거 문제 전산회계 1급에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금융용역, 면세 맞고요. 2번,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교육용역, 이것도 면세 맞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용역 같은 거는 대부분 면세인데, 무도학원, 그러니까 춤추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그 두 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은 과세입니다. 3번, 철도 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이거는 과세 용역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주택 임대 용역, 이거 면세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관련 임대 용역은 면세 용역입니다.